자, 제2절 부동산 개발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 농경지를 택지로 조성공사하거나 자,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등 이런 행위들 전부 다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 다만 시공만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이 아니다. 자, 개발업자가 나 이러이러한 걸 지을 건데 이러한 공사 좀 해줘라고 해서 시공업체에 맡게 되면 시공업체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을 수행할 뿐이지 사실상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공만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이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충적인 내용으로서 부동산 개발의 주체를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개발 주체예요. 국가, 지자체, 공사, 공단 이러한 공적 주체에 의해서 부동산 개발이 수행될 수도 있고요. 자, 민간 개발 주체로서 역시 어떤 토지 소유자 또는 개인, 주택 건설업자, 개발업자 이러한 사적 업자에 의해서도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3섹터라고 해서 이 공공과 민간이 같이 인력과 자본을 합쳐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런 것을 제3섹터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부동산 개발을 할 때에는 맨 먼저 첫 번째 아이디어 단계가 있겠죠. 이런 걸 한번 개발해 볼까? 이런 걸 개발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단계가 있고요.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 개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자,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부동산 개발을 했었을 때 과연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를 계략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보는 단계예요. 자,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토지에 개발을 할지 그럼 그 토지의 위치와 면적과 땅 가격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가 달라지겠죠. 자, 부지가 A 부지, B 부지, C 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부지에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땅값이 얼마 들지는 모르고 그에 따라서 공사비도 정확히 얼마 들지는 몰라요. 다만 대략적으로 자, 이러한 개발 사업이 양의 수년과 즉 양의 NPV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략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될 것 같은데 돈이 좀 남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았어. 그럼 한번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이러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토지 또는 적합한 부지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땅을 보러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니면서 각각의 토지의 면적과 용도 지역, 여러 가지 토지 가격, 주변 환경 등등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 개의 대안적인 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지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 A 부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제 그 A 부지를 전제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2단계에서는요, 대략적으로 했던 것이고 여기 4단계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개발 사업에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긴 합니다만 이거 외적으로도 물리적 타당성, 과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개발 사업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냐, 그리고 두 번째 법적으로 그러한 개발이 허용되는가 하는 물리적 기술 개발 가능성, 물리적 가능성, 그 다음에 법적 적용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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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가 모두 오케이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셋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안 된다면 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또는 법적으로 안 돼 또는요 경제적으로 돈이 되질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셋 중에 그 어떤 걸 하나라도 오케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개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측면에서 모두 오케이, 모두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자,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 자, 투자업자에 따라서 개발업자에 따라서 그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자, 투자자들은요.
내가 내 돈을 어떤 사업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개발업자는 요구 수익률이 5%고 B라고 하는 개발업자는 4%고 C라고 하는 개발업자는 6%인데 자, 이 사업에서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자, 5.5%라고 한다면 자, 여기 A라는 개발업자와 C라는 개발업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중에서 A는 이것을 하겠죠. 왜냐하면 5% 요구하는데 5.5% 버니까요. B는요, 4% 요구하는데 5.5% 버니까 이 사업을 하겠죠. 근데 C는요, 이 사업 하지 않아요. 자기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동일한 결과가 나와도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개발업자는 이 사업안을 채택하고 어떤 개발업자는 채택하지 않는 거죠. 자, 이처럼 개발업자에 따라서 동일한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을 갖추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해야겠죠. 건설하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단계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포드라는 사람이 구분해 놓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에요. 자, 첫 번째, 법률적 위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에서도 법률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도 법률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확보한 부지 또는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의 용도 지역이나 지역 지구제 또는 기타 공법 사항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개발 사업의 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에 따른 공법적 규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 헌 건물을 매입해서 자, 이 건물을 이제 매입한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자, 깨끗한 새 건물로 고쳐서 가치를 높이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팔려고 합니다. 역시 이런 것도 하나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겠죠. 자, 근데 여기에 기존에 임차인들이 껴 있는데 자, 이 임차인들을 내보내야지만 이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랬을 때 기존 임차인들하고 어떤 명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러한 측면에서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법률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법률적 위험은 공법적 위험과 사법적 위험이 있는데 사법적 위험은 방금 제가 예시해 드렸고 공법적 위험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공법 규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장 위험 부담입니다. 자, 시장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 부동산이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만약에 내가 도심지 내에 주거 용도로 쓰일 오피스텔을 지어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의 주거 공간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자, 공급 측면에서 내 것과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공급되는 위험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또는요, 자, 이러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려고 하는 주거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측면에서 자, 내가 만든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거나 또는 잘 임대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를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하면요.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을 얘기하는데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든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거나 잘 임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한다. 자, 따라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내가 만들려 하는 부동산이 과연 이 시장 지역 내에서 잘 팔릴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만들려 하는, 내가 지금 개발하려 하는 이 부동산이 과연 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매력을 가지는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는가 또는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분석을 바로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가 하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마켓
플러스 어빌리티이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지 그 능력 또는 그 매력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우리 이러한 능력을 시장성이라 한다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시장성 분석을 할 때에는요. 그 안에 세부 내용으로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어가 조금 어색하지만 자, 내가 공급한 오피스텔이 있겠죠. 자, 내가 공급한 주거용 이 오피스텔이 과연 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자, 이 지역 내에 있는 고객들한테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라는 것을 흡수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따라서 여기 흡수율에서 흡수라는 말은 판매 또는 임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임차, 임대 내지는 임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잘 팔릴까, 얼마나 잘 임대가 될까, 즉 공실이 얼마나 빠르게 채워질까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월 단위일 수도 있고 분기 단위일 수도 있고 연 단위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가, 얼마나 판매되었고 임대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 100칸, 100호죠. 100호를 공급했다고 할게요. 자, 건물 하나 지어서 그 건물 하나에 총 오피스텔이 100호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더니 자, 3개월마다 예를 들어서 자, 20%씩 이 오피스텔이 분양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3개월 동안 20%씩 분양이 되니까 100%가 모두 다 분양되려면 총 몇 개월 걸릴까요? 15개월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자, 내가 공급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내에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내가 공급한 부동산이 전부 다 팔리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알려줄 수도 있겠죠. 자, 쉽게 정리하면 흡수율 분석은 결국 내가 공급한 부동산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러한 흡수율 분석은요. 부동산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분석을 행할 때 내가 지금 지어서 공급하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한 호당 15평 내외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둘러싼 시장 수요나 공급을 분석을 할 때, 자, 뭐 35평 아파트 이런 것들을 경쟁 상대로 편입을 해야겠습니까? 좀 적절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요하고 이러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수요는 수요의 차이가 있거든요. 따라서 자, 그냥 주거용이다 라고 해서 그냥 주거용 다 묶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 이 내가 개발한 이 개발 물건이 소재하는 그냥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다 유사한 부동산으로 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호당 15평 정도의 면적을 가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자, 부동산의 질과 양, 그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양 면적은요, 한 집당 약 15평 이 정도로 자, 이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을 세분화한 다음에 그 세분된 시장 내에서의 시장성을 분석해야지 자, 뭐 지역별로 그냥 묶어버리거나 또는 그냥 주거용으로 그냥 묶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행하려면은 가급적 이 부동산의 특성을 질과 양의 측면에서 세분한 다음에 그 세분된 시장 내에서 분석을 해야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런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흡수율 분석을 할 때는 본건도 있지만 내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본건도 있지만 과거에 자,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 최근에 유사 주거용 오피스텔 자, 내 물건 근처에 지어진 유사 주거용 오피스텔이 자, 3개월 기간 동안 몇 %씩 팔려 나갔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본건이 아닌 과거에 분양되었던 다른 유사 부동산의 흡수율 사례를 분석하는 이유는 자, 이것들 자체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네? 라고 하는 본건의 흡수율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예전에 이 동네에서 이 오피스텔은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팔렸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 공급하려 하는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팔리겠네라는 것을 예측하고자 해서 흡수율 분석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건에 내가 개발하려 하는 대상 부동산의 미래 흡수율을 예측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위험은 비용 위험입니다. 자, 애초에 산출했던 공사비 견적보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러한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공사 기간 중에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어서 부동산 분석의 계층 체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정확하게 행해져야겠죠. 우리 그러한 분석을 부동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일정한 계층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분석의 범위가 넓은 분석이 있고 분석의 범위가 좁은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분석 중에서 이쪽 지역 경제 분석 쪽으로 갈수록 분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의 성격을 갖게 되고요. 자, 이쪽 투자 분석 쪽으로 올수록 분석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미시적 분석을 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배경이 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전제로 미시적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을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투자 분석이 가장 상위에 있는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 분석을 행하려면 이 밑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분석이 행해져야지만 그래야 투자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를 공부해야지만 고등학교 1학년 걸 공부할 수가 있고 이렇게 중1부터 고1 거까지를 공부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고2 거를 공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석의 범위가 미시적인 분석인 투자 분석에 이를수록 좀 더 상위 계층의 분석에 속하고 이 밑에 지역 경제 분석 쪽으로 갈수록 하위 계층의 분석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상위냐 하위냐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어떤 주거용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할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자체에 대한 분석도 해야겠지만 어떤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이러한 분석도 해야겠지만 이 아파트가 속해 있는 시장, 아파트가 속해 있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되겠죠? 이 시장을 분석해야지만 이 시장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이 아파트에 대한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 이 앞에 1번부터 3번까지 지역경제 분석에서 시장성 분석까지는 이 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3가지 분석은 본건 부동산 자체보다도 그가 속한 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이 주가 되는 분석이고요. 이 뒤에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 2가지는 이 본건 부동산, 이 개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타당성 분석 또는 경제성 분석이라고도 그룹을 합니다. 자, 이 5가지의 분석을 그냥 단순하게 2가지의 분석으로 구분을 하면 시장에 대한 분석과 대상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 이 2가지 분석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각각의 분석이 어떤 내용을 분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지역경제 분석은요, 대상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경제 분석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꼬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다.
시장과 수요와 공급은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장 내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려면 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라거나 이 인구들의 소득이라거나 또는요 주거 형태, 주거의 형태 또 뭐가 있죠? 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자녀를 보유하고 있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핵가족이냐 아니냐 이러한 가족의 형태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 또 이들의 직장이 어디냐 또 뭐 교육 수준 종교 문화 인종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이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또 공급은요 또 역시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라든가 그죠? 규제 뭐 건축 기술 또 뭐가 있겠죠? 자, 뭐 금융권의 이자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음 단계가 뭐죠? 시장 분석이죠. 따라서 시장 분석, 두 번째인 시장 분석은 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려면 그 선행 작업으로서 그 베이스가 되는 작업으로서 어떤 분석이 필요하냐면 바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게 뭐라고요? 지역경제 분석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지역경제 분석은 자, 우리 다음 단계인 수요 공급, 즉 시장 분석에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선행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하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행하는 이 밑바닥 작업을 지역경제 분석이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 우리가 앞으로 수행할 여러 가지 분석의 기초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의 분석이면서 거시적 시장 분석의 한 내용이다. 굉장히 거시적인 분석이다라는 것인데 자, 이러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내가 지금 공급하려 하는 이 개발 부동산과 관련된 요인들만 분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요인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요인을 다 분석하는 겁니다. 아직은 분석의 초점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분석의 초점이 조금씩 좁혀질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텍스트 보시면요. 자,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급하려 하는 이 개발 부동산과 관련된 요인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 수집할 수 있고 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분석의 초점을 조금 더 좁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을 했으면 이제는 좀 더 분석의 범위를 좁혀야겠죠. 다음 단계 시장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게 되면요. 자, 수요가 이러네. 이것들을 분석하니까 수요가 이러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요. 이것들을 분석하니까 공급이 이러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 알게 되고요. 공급 알게 되니까 우리 이 둘을 만나게 하면 뭘 알 수가 있죠? 바로 균형 가격을 알 수 있게 돼요. 그죠? 자, 균형 가격과 그리고 균형 거래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분석을 하면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다? 그 시장 내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 우리 이것을 균형 가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의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동호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의 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전반적인 가격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전반적인 균형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을 하면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알 수 있을까요? 자,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이 지역 인구들의 소득도 증가하고 있어. 따라서 이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이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균형점이 현재 여기에서 여기로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하겠네. 그에 따라서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겠네. 따라서 시장 균형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겠네. 라고 하는 균형점의 동태적 이동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바로 이거예요.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 시장 균형점이 앞으로 어디로 이동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분석하고 이런 내용 분석하면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려주니까 시장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할지도 알려주는 작업을 시장 분석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자, 이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수요와 공급 분석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의 균형점에서 가격 수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역 경제 분석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장 분석에서는요.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고 했어요. 무슨 차이죠? 분석의 범위가 좁혀진 거예요. 내가 지금 공급하려 하는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라고 하는 빌라도 아니고 오피스텔 아니고 단독주택 아니고 전원주택 아니고 아파트라고 하는 이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는 거죠. 분석의 범위가 조금 더 좁혀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분석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여기에서 우리는요. 자, 시장 세분화라고 하고요. and 시장 차별화라고 합니다.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를 통해서 분석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아파트 개발업자가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죠. 자, 분양을 할 때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은퇴한 고령층 가족에게 주로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또는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의 경우에는 큰 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아파트가 큰 평수, 50평 정도의 큰 평수의 아파트라면 그렇게 대가족을 이루어 사는 소비자 계층을 타겟으로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20평 정도, 자, 집 한 칸에 20평 정도의 아파트라면 신혼부부거나 또는 혼자 독신이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주로 수요자 타겟으로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소비자 중에는요, 여러 가지의 그룹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 은퇴를 해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소비자 그룹이 있고요. 자, 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족을 이루어서 같이 거주하는 소비자 그룹도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 내지는 싱글로 사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부분집합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가 어떤 그룹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평짜리 아파트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내가 분석에 초점을 기울여야 하는 타겟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 소비자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면 되지 이러한 그룹은 분석할 필요가 없고 이 그룹 역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처럼 내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 대상만을 분석의 범위로 좁힘으로써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고 자, 내가 타겟으로 한 범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라고요?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를 다른 소비자와 구별지어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의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시장 차별화는요. 내가 공급하는 제품을 유사 경쟁 제품과 차별화,
구분을 지어서 초점을 좁히는 것을 시장 차별화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빌라, 다세대, 단독, 전원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다른 형태의 물건들은 다 경쟁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내가 공급하려 하는 20평 내외의 아파트라고 하는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경쟁 부동산만을 뭐로 본다? 공급 대상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경쟁을 할 때요. 어떤 개발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부동산을 시장에 내다 팔 때, 자, 경쟁 상대로 삼아야 되는 부동산 물건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아주 생뚱맞게 다른 물건은 어차피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20평대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서, 저기 뭐 한남동이나 저기 청담동에 뭐 100억, 뭐 50억, 100억씩 하는 엄청난 그 호화 아파트 있죠. 그런 아파트들은 어차피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 측 요인을 분석할 때 굳이 그런 아파트들, 이질적이고 같은 그룹이 아닌 부동산들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시장에서 내 물건과 경쟁하는 유사 부동산 중에서 유사하지 않은 물건들은 내고 유사한 부동산만으로 분석의 범위를 좁히는 것을 시장 차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수요의 범위, 내가 타겟으로 하는 수요자의 범위를 좁히고요. 또 내가 공급하는 물건의 공급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데 자, 유사하지 않은 물건들은 차별화해서 치워버리고 내 물건과 유사한 물건들만으로 그룹을 지어서 그러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 차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얘는 수요의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얘를 통해서 공급의 분석 범위를 좁힐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둘이 만나면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금 더 초점을 좁혀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분석을 했냐면요. 수요와 공급 분석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떤지를 알았으니까 이것을 전제로 이제는요. 시장성 분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공급한 부동산이 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능력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팔리는 부동산, 인기가 좋은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까요? 어떤 특성이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위치가 좋아야 돼요.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 토지의 위치가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 전체의 경쟁력, 상품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 부동산이 내가 개발하는 이 부동산이 얼마나 잘 팔릴까를 분석할 때에는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지의 입지적 특성이에요. 전철역과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 병원과의 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대상 부동산의 상품성, 그 다음에 시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수요 공급 분석을 전제로 해서 시장성 분석을 행하면 이 부동산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나 잘 팔릴지를 알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석으로 넘어가냐면 타당성 분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개발 사업이 양의 수년가를 창출할 수 있을까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NPV가 뭔지 공부를 했죠.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 이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벌게 될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구하고요. 이만큼의 돈을 벌 수가 있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내가 앞으로 이만큼의 돈을 써야 되네. 그렇죠? 내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총 수입의 현가 합하고 써야 하는 비용의 현가 합을 빼서 양자를 차를 구해서 우리 그것을 순현가라 하는데 그 순현가 NPV가 양이면 그 개발 사업을 했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즉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개발 사업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러한 개발 사업이 정말로 할 만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자, 당연히 이러한 타당성 분석은 세
세후 현금 수지 ATCF 세금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ATCF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통과됐으면 이 개발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할 만한 사업이에요. 왜요? NPV가 양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뭘 추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투자 분석이에요. 자, 양의 NPV가 나오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부동산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정교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투자 분석이에요. 자, 투자 분석이란 부동산의 취득, 구매, 임차와 관련되어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분석 과정을 투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 타당성 분석이 이 개발 사업이 양의 순영가를 내는지 안 내는지 정도만 분석하는 수준이라면 투자 분석은 양의 순영가는 순영가인데 이 양의 순영가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NPV 값 자체를 최대한 양의 값으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텐데 그 고민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들을 투자 분석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임차인을 들여야 될까? 그리고 부동산을 조금 더 어떻게 짓거나 어떻게 개발해야지만 조금 더 세를 많이 받을 수 있거나 분양가를 좀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석을 투자 분석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시성 타투라고 하는데 5가지 수준의 분석을 하나씩 각각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 알 수가 있었냐면 지역경제 분석에서부터 투자 분석으로 이렇게 분석의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점차 넓은 범위의 분석에서 좁은 범위의 분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단계에 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경제성에 집중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